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제가 알기로 해수욕장 같은 해변가가 딱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올라오다 보면 약간 평평한 데가 있으니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냥 안양고 해산이 있고요. 또 쭉 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독도가 나오는데 여기 가다가 갑자기 팍 깊어지죠. 그죠? 여기가 이제 한국 해적 간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우리나라 수심 제일 깊은 데입니다. 2,5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미국 핵잠수함도 못 가는 지역입니다. 뭐 엄청 깊기 때문에. 그래서 팍 꺼졌다가 다시 쫙 올라옵니다. 독도가 쫙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독도가 우리가 보니까 이게 섬이 두 개,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섬 두 개인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양이냐? 이 독도가 육지에 나와 있는 면적은 굉장히 적어요. 작습니다. 작은데 이 독도가 나와 있는 이 지점 밑에 바닥이 좀 평평하죠? 평평하죠 지금? 평평합니다. 이 평평한 지역이 수면이 올라와 있는 면적의 약 400배라는 겁니다. 400배.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 독도 앞바다는 상당히 얕습니다. 한 200m에서 150m 사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햇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초가 많다는 얘기는 물고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 지역을 딱 지나가면 150m 되는 이 지역을 지나가면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아주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독도는 바다에서 쫙 솟아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울릉도처럼 솟았습니다. 제일 처음 울릉도처럼 쫙 솟아 올라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독도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했잖아요. 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깎이고 이게 다 깎여 나간 거예요. 깎여 나가가지고 지금 요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 100만 년 정도 후에는 첫 번째 울릉 군수일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일본에게 지키기 위해서 초창기니까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다시 또 확 깊어졌다가 이사후에 산이 하나 있고 쭉 가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 지역의 바다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깊은데 이 깊은 지역에 섬들이 화산섬들이 볼록 튄 거예요. 동해로. 그러니까 잠수함에 납치했으니까 미국이 구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잠수함 파괴했겠죠. 핵잠 파괴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추격조에 버리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동해 바다가 핵잠수함 기동하려면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깊어 못 가서 이런 데는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쫓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핵미사일도 한 방 쏴줍니다. 일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일본 초기기가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는데 여기서 막 바다에 쫓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막 그 북한 잠수함이 이제 도망가다가 막 안전부 해상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북한도 우리나라가 쓰는 이 지명을 뭐 그대로 다 같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해도는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일찍 기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이 동해안 쪽 해도를 북한이 좀 더 자세히 가지고 있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이쪽 바다에서 실제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느꼈어요. 여기 가서 여기는 현재 2,000m 서인데 여기 아까 더 내려간다고 했죠? 2,500m 내려가고요. 쭉 올라와가지고 평평한 그 이사부의 상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 이 독도 바다가 깊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바닷물 자체가 자원이에요. 이런 해양 심층수를 일제히 개발한 나라가 그 유럽인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저 이거 출장 갔을 때 실제 해양 심층수를 한번 살려고 봤더니 우리 500ml 생수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쯤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 심층수를 파는데요. 요즘 휘발유가 리터당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비싼 자원이고요. 유럽에도 이거 갖다 이미 상품화 시켜가지고 영양분이 많은 거니까 주로 뭘 하겠습니까? 팔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그 활용을 하는 걸 준비 중에 있고요. 요거는 더 깊이 내려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이 메탄가스가 바다에서부터 이제 밑에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슈룩슈룩 올라오는데 이게 모래 사이로 올라오는 모래 틈 사이로 올라오는데 너무 깊은 바다니까 압력이 세잖아요. 세니까 끝까지 다 못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린 거예요. 눌려가지고 있고 또 워낙 깊은 바다니까 엄청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얼음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거나 살짝 모래 덮여 있는 이런 지역도 있어서 이건 내려가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쓸어 담으면 돼요. 그냥 바로 사람이 못해서 아시는 거죠. 또 울릉군 울릉읍 목도리고요. 우편번호는 4020. 여기 이제 숙소가 있는데 숙소는 현재 민간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전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상이고 그 범인을 몽타주 만드는 것처럼 뭐 그 당시 이사부장 이렇게 생겼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뭐 얼기설기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약간 나오는 분이 있죠. 그 이종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사부는 뭐 사실 이름은 아니고 관직으로 우리가 좀 추천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 신라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은 김유신이 했지만 그 이전 이사부가 거의 다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신라를 갖다가 운영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울릉도를 점령하고 외에도 아직 갔다 와서는 그 가야를 갖다 점령하는 공을 세우고 다시 이 한강을 진출해서 한강에 있는 신라비의 공신일의 이사부 이름이 그 비서 새겨져 있을 정도로 아주 신라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진족이라든가 이쪽 북방 기마민족에 대해서 자신 있는데 이 바다 쪽에 있는 왜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계를 도와서 조사 보냈던 이방원이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도 주민들 모두 다 섬에서 육지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정책을 갖다가 전국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나라 섬들이 다 텅텅 비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쇠환 정책을 합니다. 또는 공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들여서 비게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폐쇄시켰다는 거죠, 섬을. 그리고 이제 또 그 섬에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 약탈이 우리가 뭐 시달리지 않았고 별 죽지나 가다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도 끝나고 대한제국 때로 넘어옵니다. 대한제국 때 서구엘가에 몰려오니까 고종 황제께서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울릉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획득하자. 그래서 사람들 다시 이쪽으로 보내려고 대한제국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제국 칙령이. 칙령은 황제 명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황제국가에서 칙령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법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중에 이제 넘버링에서 41번째 명령이 바로 이 울릉도에 대한 얘기인데 울릉도를 우리가 다시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요겁니다. 대한제국 칙령입니다. 칙령. 예, 칙령. 뭐라고 써있냐면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울릉도를 우리가 수신하자 이름도 울도로 바꾸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그냥 읍 정도 수준에서 군으로 이제 좀 더 격을 높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고종 677호에서 독도를 일본의 통치에서 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 점령했던 모든 점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비를 누가 걸까봐 지도까지 첨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입니다. 원래 굉장히 선명했는데 오늘 이게 보면 텍스트에 약간 좀 제가 갖고 오는 게 좀 선명하지 않는가 봐요. 자, 이게 메가더 사용해서 만든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은 이 선 안에 있는 것까지가 일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키나와에 날려버렸죠? 그냥 빼버렸고요. 이 위에 있는 북방 상해섬을 날려버립니다. 러시아한테 버린다 때. 지금 일본이 영토 문제라면은 일본의 영토 문제 1번은 독도가 아니고요. 여기 북방 영토가 1번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도쿄에 출장을 갈 건데 가서 이제 일본의 영토 박물관을 갖다 제가 보고 올 거거든요. 새로 개정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도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약간 허술한 수준인데요. 일본은 그 비싼 도쿄 한복판 땅에다가 아주 의리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갔을 때 약간 기가 죽었는데 이번에 더 또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최신 걸 제가 보러 갔던데요. 거기 가면 일본의 영토에 관한 걸 쫙 정리해놨는데 가장 그 신경써 만든 중점적인 것이 독도가 아니에요.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쪽 북방 영토입니다. 이쪽에. 자, 현재 여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요. 러시아한테 일본이 그렇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푸틴이 돌려줄 듯 말 듯 말지는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돌려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북방선 얘기도
우리 다음 학기 강의 때 그 독도와 영토 얘기할 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선을 갖다가 이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복화를 했잖아요. 선을 한번 잘 봐주세요. 좀 흐릿하지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볼록 이렇게 돼 있죠? 네, 내려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볼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쪽 볼록이 뭘까요? 독도. 이게 독도입니다. 이 독도. 이 선을 갖다 또 내려오다가 독도가 있으니까 하고 살 이렇게 꺾은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가 일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전쟁이 끝나자마자 메가더 사령부에서 정해준 거고요. 근데 참고로 반대쪽 블록은 뭐예요? 네, 이게 안타깝게 대마도가 되겠죠. 네. 대마도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아직까지 했던 거예요. 이 당시 기록 같은 게 팽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전문적인 것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걸 갖고 보니 팽팽해서 또 마쿠 얘기는 일본이 이걸 갖다 그렇게 애벌복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좀 해주라. 이렇게 애벌복했다고 해서 잠깐 보류가 됐다고 그래요. 보류가 돼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놨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기자회견서부터 이거 갖다가 막 들이까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하고 조금 더 친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도 잘했고 미국적 인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엄청 막 공개석상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안 들려주냐. 한국 건데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메가더 사령부가 난처했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보는 정치인이고 미국의 인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압력이 많았겠죠.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돌려줄게 곧.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향 태도를 보여서 곧 돌려주겠다 얘기했는데 그만 뭐가요? 6.25 전쟁이 바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타고 됐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쭉 미군들이 이제 철수할 준비하고 고향 돌아가려고 전열을 지켜했던 내가 이제 이쪽 점령지 일부 지역들과 오키나와가 미군 협력했던 주로 이 지역이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투입해야 되니까 요즘처럼 이 수송기들이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때 프로펠러기잖아요. 보급받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쪽 와가지고 대마도를 갖다 거쳐서 여기서 이제 발판을 삼아서 부산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요 물자와 군인들이. 그래서 미군의 수송 통로로 하다 보니 대마도가 그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위암에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대마도를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입장도 있긴 한데 역사적 상황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 선언이라 빨간색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국제사회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봤지? 우리 대한민국 땅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 당시 분위기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을 때 큰 어몇 장을 체결하면서 이 기준섬을 여기 독도를 이렇게 기준섬으로 우리가 선을 잡은 건데 울릉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기준선이 울릉도 독도선이 이렇게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이제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니네가 바꾸지 않냐 기준을 이제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가 기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요즘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논리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자, 그리고 이제 55년에 경찰이 독도 경비원을 시작했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 독도 내버려뒀어요. 경찰이 안 하고. 예. 우리가 그만큼 행정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이 민병대를 만들어가지고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민병대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독도를 지키다가 55년도에 경찰에게 경찰이 발족하니까 56년도에 경찰에게 독도 업무를 넘겨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에 우리 노래가사에 나온 최종덕 씨가 주변 등을 옮겨가지고 최초의 민간인 자연환경 보전구역에 더해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뭔가 규제를 좀 한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이제 정책입니다. 특정 도서로 지정이 됐고 생태계 보조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독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법적으로도 이 보존하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천연보호구역이 되고요. 행정구역상 독도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옛날 가사가 있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 등 일반지였잖아요. 그때는 독도리도 없던 거예요. 지명상.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 넣으면서
이제 울릉군에서 확실하게 행정상 단어를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많잖아요. 강력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정찰 갖고 되겠냐? 그 애들 한 30명 정도 하고 되겠냐? 일본이 뭐 해병대 30% 농장을 저기다가 해병대를 주주시자 얘기하시는데 이 뭐 흥분하셔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또 대처 냉정하게 하셔야 되겠죠. 해병대를 주주시키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 손해가 되느냐? 여러 가지 손해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못에 빠집니다. 어떤 못에 빠지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스스로 울릉도를 독도를 천연보호구역, 환경보전구역 그런 거 정해놨어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에다가. 그래서 전쟁법에 따르면 이 독도는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환경보전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걸 할 수 없도록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평화 시기니까 일본도 다 그 조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해병대를 주도시키는 순간 우리가 군사력을 갖다가 어쩌고 배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법상 우리가 이런 상황이 위반됩니다. 즉 일종의 기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 보면 왜 병원을 갖다 폭격하는 거 뭐라고 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병원에 사실은 하마스 지휘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폭격을 해도 정당하다 얘기하는 건데 그랑 비슷한 논리예요. 한국이 자연보호구역을 해놓고 특정 도서를 해놓고 거기다가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거는 일종의 은닉행위가 아니냐, 기만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침략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일본 쪽에 비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환경보전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현재 군병력을 갖다가 배치하는 건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사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필요한데 여전히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강경 주장하고 계시죠. 이것도 일리가 있으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독도를 2005년부터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제 좀 정책 바꿔가지고 일단 우리 땅이니까 국민들이 좀 쉽게 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독도에 독도에 들어가는 거를 과거에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바꿉니다. 허가제였을 때는 뭐 환경 보전도 해야 되고 뭐 군사보호구역에서 국가가 수용돼 시키는 꽤 오거든요. 저 쪽팔좀 지낼 걸 저 독도를 각객심할 줄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저 와서 관광지로 오려고 한다. 우리 일본 애들 막자. 역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일본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독도를 오려면 일단 어디로 와야 돼요? 전에 얘기했던 일본의 오키섬에서 저 밑에 그 250km 전에 오키섬이 있다고 했죠? 오키섬에서 바로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모두 어디 거친다? 울릉도를 무조건 거친다 그랬잖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오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울릉도로 와야 되는 거죠. 울릉도 오려면요 직항편이 없으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 뭐 부산으로 들어와서 다시 울릉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항이나 항만으로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하죠. 여권이 그죠? 그 여권은 신분증이잖아요. 우리 배 탈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로 올 때도 여권을 가져야 되고 울릉도에 갈 때도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권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을 알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 사람들이 독도 가는 것을 굉장히 말려요. 가지 말라고. 자꾸나 사례가 쌓이니까요. 일본 사람 몇 명이 여권을 들고 독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 재판을 하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근데 뭐 일본도 민주주의국가니까 이걸 묶어놓을 수 없는 거고요. 자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영공으로 전투기 남의 나라 전투기가 들어올 때 기다렸다고 우리가 대응하면 너무 늦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공군력이 높아져 있냐면 평양을 폭격한다. 그럼 우리가 평양 상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 아니죠. 그럼 미사일 어디서 쏘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떠요. 전폭기가 떠가지고 대구에서 떠가지고 좀 날라오다가 한 제천이나 요 정도에서 쏩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평양을 오차 50cm로 정확히 타격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군의 방어태세는 영공을 방어해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공보다도 훨씬 더 바깥쪽으로 방공 식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갖다가 우리가 선을 이 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리 정부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군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건 민항기도 알리고 전투기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알리면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우리가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공 가까이 오면 이제 그때는 때려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방어하는 구역은요. 이 방공 식별구역이 우리가 독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밖으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어도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주로 요즘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예민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2호도 지역까지 방공 식별구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이만큼까지 이 안으로 전투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방공태를 취해요. 그런데 일본이 노란색입니다. 일본 노란색인데 일본도 지금 어때요? 2호도 지역을 먹고 싶으니까 2호도까지 포함해서 지낼 거라고 하는 상태죠. 이쪽 독도 쪽은 아직 못 들어왔죠? 예, 독도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독도는 한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집어넣게 되면 좀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본 전투기가 뭐 이렇게 정찰 변하다가 좀 나가잖아요. 독도에서 미사일 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일본들이 무리하게 못하고 있는데 2호도 지역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중국이 하얀 생선이거든요. 중국도 넣어놨겠죠? 여기 지금 유전이 엄청난 유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해양 영토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첨예한 그림을 각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마도를 보면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좀 약간 바깥으로 뺐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독도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기들 만약에 지나갈 때 대마도에서 미사일을 쏴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본은 그 참 누가 또 이렇게 질문하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과 일본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싸워봐야 아는 건데 일단 미사일 전력은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메가드 장군 때 그걸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현문이 뭐니 공격용 미사일이 있잖아요. 일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 요격용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누가 날라오면 딴 나라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그거를 맞추는 것만 있지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못 맞게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마도에도 역시 방공 미사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독도의 면적은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동도 서도 중 어디가 더 커요? 예, 서도가 더 크죠. 그죠? 서도가 더 크고 높이도 서도가 더 높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서도가 더 높죠? 네. 예, 서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갖다가 남도, 여도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이게 동쪽 쏟아 있고 이 동도 쪽 가운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섬은 부속 조그만 섬들이 이제 89개가 있고요. 전체 면적이 적은데 그 서도가 동도가 더 높고 넓은데 둘레만 동도가 더 넓어요. 둘레만. 이게 얘가 이제 낮게 좀 이게 펑퍼짐하다는 뜻이겠죠. 낮게 펑퍼짐하다. 자, 그리고 동도 서도 간의 거리가 점이 빠졌더라고요. 15 아니면 이건 네. 점이 빠진 게 아니라 여기 해수면 높이가 16cm가 아니고 16m입니다, 여러분. 점이 잘못돼서 C가. 그러니까 지금 동도와 서도 사이의 거리가 약 150m가 되면 되면 전체의 수면 높이가 150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얕은 바다에 있고 동도와 서도가 수영 잘하는 사람은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면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우리 작은 섬들도 이름을 다 싹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제바위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이죠? 예. 그 서도의 맨 위쪽에 가제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제도 역시 지방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가제 좀 이따 보면 강치라고 하는 해양 동물의 그 지방 말인데요. 이 가제, 가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가지어라고 썼습니다. 옛날에 사료들을 보면 맨 위쪽에 큰 가제바위, 작은 가제바위고요. 이 큰 가제바위에서 약 58m 지점에 여기 요 나치바위 요쪽 정도입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독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만들다가 말았어요. 지금 환경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 같은 걸로 만든 인공 시설물이거든요. 그것을 저쪽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 정도 저쪽은 얕은 바다의 뜻이겠죠. 지난번에 했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림 위주로 볼게요, 여러분. 그 독도에 가보시면 아주 신기한 식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땅 채송화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게 그 지난 그 6월 30일 날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만기 있었습니다. 이 땅자가 들어가는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땅꼬마라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요 수천 높이 정도? 요거는 더 작아요. 거의 발목도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흐트러지게 섬 전역에 쫙 피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시면 5월서부터 한 7월 달까지는 독도 자체가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아주 가득 비었기 때문에 이게 땅 채송이라고 하는 독도를 상징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밀과 돌피는 이제 이거는 곡식물이잖아요, 그죠? 밀 종류인데 이게 야생밀이죠, 야생밀. 이게 많지는 않고 또 독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평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흙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평평하지 않으니까 흙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흙이 별로 없고 흙이 있는 지역도 되게 얕아요. 흙이 깊이가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곡식류가 많지 않은데 이런 또 야생 정도는 원래 또 튼튼하잖아요. 생명력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개밀과 돌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보시면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노란색이 아니고 보라색으로 바뀌는데요. 해국이라고 하는 국화가 쫙 핍니다. 이 해국이 이제 약간 절벽 같아, 절벽에서. 그래서 가을에는 보면은, 가을은 참고로 독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을에는 태풍이 동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가보시면 선 자체가 또 이제 이렇게 핑크색으로 쫙 또 보이는 이런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해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기린초는 여러분 보시기는 거의 어려운 식물이고요. 그 식물학자들도 아주 힘들게 관찰하는 독도에 있는 그 아주 희귀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독도에 살고 있는 희귀한 식물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섬기린초가 하나 들어가고 얘는 그래도 꽃 색깔이 좀 흰색 쪽이가지고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섬개불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사전을 갖다 찾아보니까 괴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한복에 걸려있는 주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생소하신 거죠, 단어가. 그래서 이 꽃 자체가 보면은 그 괴물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괴물도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주머니 비슷한데 이 꽃도 그런지 좀 이미지 연결이 안 되는데 예전에 본 분들 그걸 떠올렸다고 그래요. 괭이갈매기가 고양이 운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도 아마 주머니 모양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개불나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일반 야산에 많이 보입니다. 보리밥나무라고 빨간색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데 이게 역시 독도에도 꽤 있습니다. 동물을 보면요. 곤충이 옛날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곤충학대 가가지고 곤충들 찾아냈어요. 이렇게 막 포충망 같은 걸 바다를 갖다 쓸어보니까 곤충이 나왔죠. 그 곤충들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섬이니까 새가 많겠죠. 그래서 독도의 섬 그러면 일단 1번이 괭이갈매기입니다. 만만에 넘는 괭이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별로 안 이쁘는 새끼입니다. 색깔이 별로 안 이쁘죠? 털 색깔이. 그래서 이게 어미가 되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바글바글합니다. 봄에 가면. 그 색깔이 되게 이뻐요. 부리가 노랗고 끝에는 이제 빨갛고요. 발은 노랗고 그런데 승질은 좀 싸납습니다. 여러분 새우가 가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게 그냥 항구에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온화한 갈매기가 아니어가지고 갈매기 주면 손가락을 먹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섬에는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바글바글한데 얘네가 이제 알을 낳거든요. 독도여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 새끼가 나오는데 요즘에 독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독도에 쥐가 들어왔어요. 쥐가. 예. 쥐가 들어와가지고 독도에는 원래 쥐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쥐가 와가지고 이게 그 괭이갈매 알들을 갖다가 깨먹는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쥐를 좀 몇 마리 잡았죠. 잡아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우리 과학자들한테 보내가지고 DNA 분석을 시켰더니 울릉도의 집쥐 종류를 밝혀냈습니다. 울릉도에 사는 집쥐, 시궁창쥐가 아니고 집쥐인데 얘네가 이제 울릉도에 독도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막 슬쩍 타갖고 와가지고 독도 열어보니까 아 이거 천국인 거예요.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는 거죠. 막.
그리고 독도에는 일단 짐승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독도에 쥐가 창궐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잡아낼까를 고민 중에 있는데, 예, 우리가 또 고양이 같은 거 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고양이 풀었다가 고양이가 안 잡히면 그럼 얘가 또 사기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런 또 어떻게 뭐 늑대도 푸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됩니다. 예, 왜냐면 예전에 호주가 처음 개발될 때 호주 사람들이 너무 섬이 삭막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호주를 개척했잖아요. 토끼를 들여왔거든요. 근데 토끼가 한 덩어리가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탈출했으니까 뭐 그런가 그랬더니 딱 10년 만에 얘가 200만 마리가 된 거예요. 막. 그냥 섬 다시 토끼로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토끼 고기도 싫고 있네. 토끼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돼 있었어요. 막 배포도 쏘고 막 기관총도 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우를 풀었어요. 여우를. 누가 그 여우를 풀면 천적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도 토끼가 없어졌는데 여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가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게 숨새라고 하면요, 뭐 생긴 거는 좀 이런데 얘가 또 아주 희한한 새입니다. 얘가 무려 8,000km 날아옵니다. 호주에서 날아옵니다. 뭐 먹을 게 있다고 호주에서 몇 가지 정도 먹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하여튼 2만리 8,000km 날아와가지고 독도에 와가지고 알을 낳고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새끼를 데려갈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데 뭐 오다가 뭐 다이렉트 오겠습니까? 호주에서 다이렉트 오는 거는 대한항공밖에 못 옵니다. 저가항공들도 힘들어해요. 중간에 쉬어야지.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쉬어가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굉장히 멀리서 날라오는 장거리수의 대표적인 숨새. 이 숨도 전어 사투라고 합니다. 원래 섬인데 그쪽 말로 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숨새, 섬새. 그래서 독도에만 있는 거 아니고 전라도 지역의 외딴 섬에도 숨새가 발견됩니다. 예, 그리고 서쪽새와 흑비둘기가 있는데 이 흑비둘기가 이게 또 굉장히 특이한 그 새의 일종입니다. 이 흑비둘기가 비둘기 중에서 이제 약간 검정색 쪽인데 얘가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지 않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정도 발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흑비둘기는 주로 울릉도에서만 발견됩니다. 울릉도에 후박나무라고 있죠. 후박나무. 후박나무에 앉아서 사는 새입니다. 후박나무 열매도 먹고요. 그래서 요즘 울릉도가 이제 후박나무를 많이 밀어요. 막 가로수로 심어놓고. 요즘에 이제 후박나무에 그 후박이 크게 돈이 안 되니까 요즘 마가목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또 열심히 밀고 있더라고요. 막 그런 걸로 뭐 약도 만들어 팔고. 자, 어류 얘기가 있는데 어류는 뭐 제주도나 독도나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동물로서는 강치라고 하는 걸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치. 강치는 물개보다는 좀 크고요. 바다 사자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사는 포유동물 가운데서 덩치 제일 큰 게 이제 바다 사자, 그 밑에가 바다 표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물개 이렇게 되는데요. 덩치에 따라서 바다 사자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그 기록을 보면 3m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 강치가 그 순우리말로 가재 또는 아이로 가재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열대 마리가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강치도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숨을 쉬는 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바 위에 올라가지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강치가 현재 멸종됐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에서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을 했어요. 더 이상 지구상에 없다. 아니 엄청나게 많았다고 알려지는데 왜 멸종되느냐?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인하지만 일본이 잡아서 죽인 걸로 우리는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이제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국을 수탈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치였고요. 강치를 잡으면 아까 좀 등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가죽을 얻어서 가죽으로 일본군 군화를 만들었고 또 일본군 장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치의 뼈를 가지고 단추를 만들었고요. 강치의 그 기름을 가지고 또 활용했다고 하는데 강치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매매한 기록을 보면 황소 4마리 값에 거래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일본 어부들이 뒤집혀가지고 막 강치 때려잡겠죠. 그래서 강치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요. 끔찍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왜 좀 그러냐면 이제 이게 비슷한 바다 사자입니다. 멸종돼서 현재 살아있는 건 없습니다.
일본이 어이없게도 다케시마 독도 진압을 우기면서도 그 상징물을 강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강치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 거고요. 우리나라가 만든 마스코트는 아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기 이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린코짱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다케시마가 진압을 우기는 그 마스코트 만든 건데요. 어느 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께도 이쁜 것 같기도 한데 일본 께 더 이쁘게 있다고 그래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교짱이라고 하는 일본의 강치가 있다. 그 일본의 그 강치에 대해서는 요즘에 들어서는 약간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 강치에 박제가 남아있거든요. 일본의 그 동물원에 박제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가죽이 있다는 얘기고요. 가죽에서 우리가 뭘 채취할 수 있죠? DNA를 채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NA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세계 최고 기술이 있는 게 또 있잖아요.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강치를 일단 다시 부활시켜 볼 거라고 했는데 이게 가죽이고 박제가 약품 처리해가지고 이게 DNA를 채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하는 와중에 2년 전에 대박 사건 생깁니다. 이제 독도 조사를 위해서 이제 그 과학자 연구한 사람들이 자주 이제 탐사를 하는데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안 보이는 해양 동굴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들어가서 안으로 연결된 거죠. 이 해양 동굴에 가보니까 동물 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 궁금하니까 또 몇 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과학자 들어보니까 과학자 연구를 해봤더니 바다사자 동물인 거예요. 쪽인 거예요. 뭐겠어요? 강치잖아요. 강치가 들어가 죽은 게 뼈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대박 났습니다. 왜 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서 채취해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좀 쫓겨났죠. 황석 박사님 팀이 있잖아요. 한국 나간 다음에 좀 뭐 하고 계시냐면 저기 몽골 옆에 사하공화국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맘모스 복제하고 있고요. 여기 만수르한테 가가지고 만수르 낙타를 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 낙타가 또 굉장히 또 귀한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그 우리 강치를 복제하는 거를 좀 의뢰해가지고 지금 좀 연구를 좀 시작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알려져 있어서 잘하면 강치를 한번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